네, 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소개할까요? 아유, 전 닉네임 까먹게 됐는데 자기 다랑어로 했던 이름을- 것 같습니다. 다랑어. 다랑어로 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수준입니다. 네. 아, 우리 지난번 녹음에 빠지는 통에 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빠졌어요. 상반기에 거의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 다랑어님, 그 다음에 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네, 등산하는 님입니다. 아, 요즘에 또 등산하신다고. 네, 요즘에 좀 산을 조금 그전에도 산을 딱히 싫어했던 건 아닌데 산을 가려면 이렇게 좀 준비도 해야 되고 마음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뒷동산 같은 것을 위주로 좀 다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니고 있습니다. 참 즐거움엔 끝이 없어요. 그죠? 두 가지가 궁금한데 어쨌든 마스크 쓰고 올라가야 그렇죠. 되는 거죠? 마스크 쓰고 다 힘들진 올라가죠. 않으세요? 마스크 쓰고 등산하는 게? 저도 이제 달리기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힘들긴 한데 네, 그래도 할 만은 합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산 어디? 최근에 최근에 가장 인상적인 산은 그 북한산 국립공원이라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국립공원인데 그 안에 주요 산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북한산, 도봉산, 그리고 사패산. 아, 사패산은 모른다. 사패산 터널이라고 있잖아요. 아, 그게 거기 있는 거야? 북한산 안에? 그게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포함된 산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세 산 중에는 제일 낮아요. 아마 한 550, 560 정도 돼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정상에 올라갔을 때 경치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패산. 기억해둬야 예, 나머지 산들은 올라가기도 힘들고 나머지 나름대로의 멋은 있는데 막상 정상에 올라갔을 때 뷰가 썩 이렇게 앞에 뭐가 가리기도 해서 잘 안 나오는 그런 산들도 있는데 사패산은 딱히 힘들지도 않고 그냥 만만한데 막상 올라가면 사방이 확 트여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사패산은? 사패산은 장암 쪽에서 장암이 어디야? 네, 의정부 장암 아, 장암 쪽에서 올라가는 방안도 있고요. 네.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도 비슷하게 그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도방성 쪽으로 능선 타고 도봉산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그 마스크 때문에 하여튼 등산은 축하드리고 좀 부럽습니다. 예, 저도 기회가 되면 가고 싶네요. 마스크 할 때 운동하거나 달리기 할 때 힘든 분들을 위해 이 유튜브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요거 보조기 모르는 분들이 또 의외로 좀 있어요. 제가 이 몇 개를 써보고 있는데 여기 실리콘 재질이 있고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 있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 재질은 좀 이물감이 좀 있고요. 요게 괜찮아요. 덥지 않고. 이거 하면 운동할 때 큰 문제 없습니다. 야, 이제 한창 여름인데 진짜 추천합니다. 유용하겠네요. 진짜 추천해요. 요거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편이에요. 요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름이 뭐더라 이게? 마스크 가드? 그런 거예요. 그냥 마스크에다가 뭐라도 하나 떠올리는 거 치면 대충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공간을 마련해줘서 네, 공간을 마련해주고 예. 또 이 새로운 거 이 제품의 좋은 점은 귀걸이를 댈 수가 있어. 귀에다가 끈을 끼우면 안 빠져요. 근데 보통은 이게 없기 때문에 두 번을 대야 돼. 따로 대고 또 해야 되고. 처음에 할 때 불편한데 이거는 연결돼 있어서 끈만 잘 붙들고 있으면 떨어질 염려도 없고 되게 괜찮습니다. 저 달리기 할 때 신경이 쓰여가지고 찾아봤더니만 이게 있더라고요. 예, 마스크 지지대, 마스크 가드 한번 힘드신 분들 한번 해보시고. 예, 저는 옷장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복파 플러스에 또 다시 여러분 만나뵙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먼저 하는데요. 강상중 교수의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좀 나오긴 좀 됐어요. 2017년. 좀 어느새 또 세월이 됐지만 2017년 3월이면요. 이제 아마 이 출판 기획된 게 아마 17년 초나 그 전 16년 됐을 거니까 16년은 한국한테는 돌아보면 노골적인 악의 시대죠. 기괴한 악의 시대. 그랬기 때문에 아마 시기가 그때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에 이걸 복팟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기회를 못 탔어요. 그랬는데 이제 늘 찝찝해가지고 이거 꼭 살리고 싶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렇게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고 괜찮다. 전 세계가 사실은 크게 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악의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지금은 악의 시대죠. 강상준 교수는 금융자본주의가 바로 악의 연쇄를 만들어내는 구조이며 악의 배양기라고 단언해요. 근데 물론 이 책은 금융자본을 분석하는 책은 아니고요. 오히려 일본에 있는 이
절망 속에 피어나고 있는 악행들에 대해서 주로 주목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분도 푸코나 뭐 베버나 사이드 같은 사람들을 공부한 정치 사상가이기 때문에 그쪽을 알고 있고, 그걸 이제 뒷부분에 살짝 언급은 하는데, 아무튼 악의 시대죠. 금융자본 이거 극복이 어렵고 당분간 더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 정권은 어쨌든 바뀌었지만 이제 앞으로 다음에 어떤 정권이 올지 모르지만 여전히 유효한 어떤 그 그렇죠. 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겠네요. 한국이 어쨌든 그런 노골적인 악이 일단 정치적으로 타도는 됐지만 여전히 우리 불만은 더 깊고, 오히려 기대를 했다가 안 되는 걸 볼 때 국민들의 그 짜증이 더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더 암담하죠. 그 뭐 비교한다고 뭐 될 건 아닙니다만 일본처럼 답이 없는 나라가 또 없다 요즘에. 그래서 그 부분이 뭘까를 이제 제일교포 있고 도쿄대 교수셨던 강상준 교수의 시선으로 일본 상황을 빗대서 한번 세계적인 악, 또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악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정치 사상가의 눈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우선 이 강상준 교수 소개를 드려야겠는데 195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1세 되고, 일본에서 제일교포가 학문계에서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야쿠자는 할 수 있어도. 근데 이분은 이제 당당히 정체성의 혼란도 겪으시면서도, 왜 우리나라에 한참에 제일교포 간첩단 사건 그런 거 있잖아요. 70년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자기의 뿌리를 발견했는데, 그러다가 한국의 민주화 문제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가서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은 이제 그런 분은 아니지만 같은 시기에 한국에 와서 비로소 뿌리를 확인하고 내 정체성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는지를 정리하면서 이제 바른 길로 가신 분이죠, 이분은. 그래가지고 그 후에 독일로 유학을 가가지고 푸코나 사이드나 뭐 그런 최신의 학자들 공부를 해서 일본에서 당당히 도쿄 대학의 정교수가 됐던 최초의 제일교포. 그 대단하죠. 그런 성취를 했다는 게 제일교포 2세로서. 예,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는 훌륭하시고, 이미 일본에서도 비판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도 얼마 전까지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데 일본과 한국의 정치 상황 얘기할 때는 항상 칼럼을 쓰셨던 그런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 17년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아마 실제로 2015년에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그 출판을 좀 보면, 옛날에도 몇 번 소개한 것 같은데 2011년경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그들은 표현하는 거, 후쿠시마 사태, 그 사태를 전후로 해서 일본이 겪고 있는 어떤 그 절망적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지성인들이 하는데, 이분도 이제 그 같은 궤로 그 문제를, 일본의 절망은 어디서 왔는가, 그 양상이 어떠한가를 말하는 정치 사상가의 시선으로 본 일본의 문제, 악의 시대입니다.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대체로 이런 얘기예요. 그 터무니없는 악행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왜 뭐죠, 무슨 방? N번방? 네. 그 어린애들을 그거 이제 약점을 잡아가지고 나쁜 일을 시키고, 그리고 기껏 잡혔다 한다는 소리가 뭐 내가 내 안에 뭐 악이 살고 있었다는 둥 하면서 별로 죄책감 없는 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또 조두순 같은 그런 아이들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왜 그랬냐고. 근데 그건 이제 그런 사람들 요즘에, 그런데 하도 그런 이상한 이유 없는 악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멈추긴 했는데, 차라리 옛날에 그래도 멋진 악행자들은 누구가 있었냐면, 멋지다고 말하기 이상합니다만 그 무전 유죄. 무죄라고 했던 사람이 이름 누구죠? 신창원은 혹시 아니에요? 아니야, 신창원 아니야. 더 멋있는 사람 하나 있어. 멋지게 더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자살했죠, 결국. 인질과 대치하다가 권총 자살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고발을 해요. 자기가 왜 이렇게 납치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지 얘기하고 스스로 자기를 응징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참 못된 놈인데 또 그렇게 끝났구나, 뭐 이렇게 되고, 인질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 뭐 억울했나 보다,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주 낭만적인 얘기고, 그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생긴 악들을 보면 좀 끔찍한 악인데, 어떤 끔찍한 악이냐면 사연을 알 수 없는 악들. 일본이 먼저 그걸 시작을 했죠. 90년대에 왜 중학교, 초등학교 그 학교 입구에다가
그 목이 절단된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전시해 놨던 인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요. 네. 그거 꽤 유명한 사건인데 너무 끔찍해서 우리가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 시신의 목만 남아 있는 거야. 학교 앞 그 대문에. 알고 보니 동급생의 소행이었다. 중학생. 그런 얘기. 그다음에 첫 번째 보면 13살짜리 중학생이 이제 변사체로 강가에서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료들이 걔는 근데 뭐 왕따 당하는 애가 아니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괜찮은 애였는데 이제 한 집단에게 밑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문당하던 끝에 심한 상처를 입고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신을 얘들이 뭐 어떻게 발로 굴려서 강가에다가 빠뜨렸다. 그런데 주모자였던 18살짜리 애는 별다른 어떤 사죄가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저놈은 이제 악귀다. 이제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난 여론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유는 알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 나고야대를 다녔던 여대생의 한 건데 이 친구는 뭐냐면은 노파를 죽였어요. 왜 죽였냐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과정에 궁금했다. 그런 식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친구를 조사해봤더니 이미 어릴 때부터 독극물을 동료한테 먹여가지고 이제 미수에 그친 거죠. 왜 그랬냐고 했더니 독약을 먹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궁금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 뭐 가다가 방화를 저질러요. 왜 했냐고 했더니 똑같아요. 불을 저질렀을 때 그 시체가 새까맣게 탄 것이 궁금했고 그런 식이야. 그 엽기적인 사건들이 유독 일본에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도 뭐 이유를 모르는 사건들 볼 때 비슷한 공포가 있는데 일본이 한술 더 떴죠 그 당시에.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라고 말을 하고 근데 이분의 이제 문제의식은 그거예요. 대부분의 반응은 저놈을 죽여라잖아요. 저놈을 배제해라. 근데 이분 문제의식은 그건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배제와 분리를 하는 그것이 오히려 계속 악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해결의 가능성은 없다. 뭐 이렇게 이분이 진단하는 게 이제 처음 얘기예요.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 그냥 그럼 저런 사람들 철저하게 응징하고 공권력 살아있고 그럼 되지 않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게 얘기였고요. 아무튼 악의 실상은 참회도 없고 이유도 없고 오직 증오와 공포만 있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 이것의 문제의식이고 그럼 왜 그렇게 발생한다고 이분은 보느냐. 전통적으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악의 기원은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게 이제 신정론이라는 개념으로 쓰잖아요.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악이 뭐냐? 그건 인간의 자유와 관련된다. 그래서 아마 신학 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왜곡 상황에서 발생한다. 근데 이제 존재값은 없다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인간에게 이제 기생하면서 위력은 효과가 있으나 실체는 확인할 수 없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체를 가늠할 수 있지만 존재가 점유되는 공간은 없는 거야. 독자적으로.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이분은 인간의 자유와 긴밀한 관련이 있고 그 이유는 잘 이제 모르는 거죠. 모르겠는데 다만 악은 이제 이 범세계적인 글로벌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그걸 배양기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분이 그런 어떤 약간 존재론 쪽의 신학적인 악의 분석을 이 책에서 하고 일부 하는데 이분이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는 기독교 대학의 총장으로 가죠.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갖게 된 이유는 간단히 스쳐 지나가는데 당연히 제1교포로서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활달했던 사람이었다가 정체성 문제에 부딪히는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조용한 사람이 됐고 점점점 조용해지고 또 사랑에 실패하고 이런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 사회 안에서 이 관계가 끊긴 거예요. 자기 성장기에. 관계가 끊기니까 그때 바로 그 생각이 들더래요.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 순간에 관계가 끊기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히 책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피신처를 찾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평생의 친구를 만나서 다시 강제적으로 이 세계와 연결됨으로써 자기는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 근데 나중에는 또 이제 아들을 일찍 잃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물어보게 됐고 또 그 문제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기독교 대학의 총장으로 가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관계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다. 자기는 그러니까 그 풀리지 않는 이유들을 모른 채로 대개 우리가 악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사후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근데 이분은 계속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기독교 대학 총장으로 갔다가 역시 일이 틀어지면서 내가 이 문제를 책으로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루면서 분석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발생은 이제 자유의 왜곡인 것 같고 이제 양상은 대체로 죽음이나 파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징은 세계와의 단절이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세계와 단절되면서 자기를 혐오하고 동시에 세상을 혐오하는 현상을 띈다. 근데 가장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식의 이 세상과 단절된 존재가 갖는 특징 중에 나도 믿고 세상도 미워까지는 좋은데 제한테 가장 신기했던 것은 신체 감각의 결여.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개인에게 발생한다는 네, 거예요. 자기가 신체 감각의 결여가. 신체 감각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면서 세상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민감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혼자 집에 있을 거 예를 들어 혼자 집에 있는 히키코모리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극한까지 가면 세상도 믿고 나도 믿게 되고 그러면 자기 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징그럽다. 이런 문학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요. 소세끼가 그랬대요. 소세끼라는 유명한 문학가 있잖아요. 얘가 이제 19세기 말에 일본의 또 자본주의 1차 자본주의가 심화되던 시점에 한 중산층의 시선으로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그리는데 이렇게 자기 발을 본 거야. 자기 몸으로. 흉하게 생겼다. 뭐 그런 식으로 인간이 이제 뭔가 정상적인 사회관계가 왕성하지 않으면 혐오가 극한에는 자기 신체마저도 이상하게 보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상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분노의 출구가 자기를 향하지 않고 바깥으로 향하면 살인귀가 될 수도 있죠. 그 감각이 아픈다는 걸 지가 모르는데 뭐 폭력이 금방 노출될 수도 있고 상대를 죽인다고 해서 아픔을 못 느끼면 못 찌르는 거죠. 마음대로 찌르는 거죠. 느끼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걸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악의 증상은 신체 감각에 대한 둔감함. 이게 가장 저한테 팍 꽂혔고요.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그 목소리의 형태라는 이제 만화를 봤는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만화 영어로 봤죠. 근데 하여간 거기서도 이제 주인공이 결국은 남을 이제 뭐 왕따시 그쪽에 뭐 전문 용어 있죠. 하여간 남을 왕따시키다가 이지메 하다가 괴롭히다가 결국 자기가 그걸 이유로 또 쟤는 남을 이지메 시키는 나쁜 애야라고 해서 이지메를 당해.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이 만화에서 특별하게 표현하는 게 다 X자로 표현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실제로 만화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X자로 표현돼. 얼굴 앞에 X자 표가 떨어져 있고 나중에 이건 뭐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계기를 거치면서 X자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 얼굴에서 X자가 사라지더라고. 근데 이게 되게 좀 심층 조사를 해서 그 만화를 그린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런 감각이 결여된다는 거. 다른 사람은 그냥 X자 이외에 아무것도 의미가 아니에요. 뭐 그런 것이 떠오르네. 네. 그 만화 추천드립니다. 네. 이름 뭐야? 목소리 형태. 목소리의 형태. 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왜를 묻게 되잖아요. 이제 왜를 물었을 때 니체가 그렇게 말했대요. 고통이 힘든 것보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힘들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우리 세대는 각자 인생이 겪는 고통들이 어느 시점에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본주의가 성장기에 있는 나라들의 개인들이 그런 거예요. 어릴 때 힘들었어. 근데 내가 참았어. 좋은 대학 갔어. 뭐 좋은 직장에 갔어. 자수성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시련과 왕따는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구나.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일본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성장을 멈춘 상태에서 젊은 애들이 현재 느끼는 고난을 미래에 보상받을 수 없다는 공포가 찾아오니까 고난에 대한 니체식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불가능한 시대. 뭐 우파도 싫다, 좌파도 싫다, 뭐 다 싫다고 화내면서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그 공포, 불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보통 어디로 가냐면 이제 원리주의, 분리주의 그리고 반지성주의 이렇게 뛰는 거죠. 이게 대개 그 공황 때나 그 역사상 그런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극도로 나치즘으로 가거나 파시즘으로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경향을 지금 일본이 지금 그 전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현재 20대 그룹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점이 약간 유사한 부분이 설득이 되네요.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왜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 그게 그 말이야. 어쨌든 문제 해결은 어. 당장 밥 벌어 먹게는 해줄 것 같고 경제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성을 이 있어야 우리가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지만 걔들한테는 그 개나 갖다 줘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그거 해주겠다는 애 믿는 게 사는 거지. 그렇게 됐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성장기가 끝난 나라 후기 자본주의 상황에서 고난에 대한 의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제 악을 배양시키는 악인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악은 그러니까 악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분 이제 관점은 모든 사람 안에 악과 선이 내재돼 있는데 적정 환경이 되면 이제 경향상 분출된다는 거죠. 모두 다 잠재돼 있다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요소가 그런 거라고 해요. 뭐 안전, 자유, 정의 요 세 가지 요소가 항상 이제 세 가지가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건데 거기서 인간의 그 선악 경향성이 요 세 가지와 관계에서 충족이 안 되면 악이 더 많이 분출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잠재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현상이라면 악인이 출현했을 때 죄를 격리시켜 죽여라.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그 저희가 초창기에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뭐 이런 책을 저희가 다룬 했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의 시대를 건너는 방법에 대한 뭐 팁이나 뭐 여섯 가지 방법 이런 게 나오나요? 기억해보자. 사막을 건너는 법에서 할 때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건 있었는데 사막에서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바람을 빼라. 좀 빼라. 너무 열심히 가려고 빵빵하게 했다가는 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대책을 뭘로 보냐면 세상 이분이 가는 악의 이분의 고유한 정의는 뭐냐면 악은 세상과 개인의 고래에 깃든다예요. 세상과 개인의 깊은 고래 악이 깃든다.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이고 골이 생긴 거를 이제 연결시켜라죠. 이분이 개인과 세상의 연결점을 연결시켜야 된다. 그게 대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연결시키냐? 이분은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컨버전이다. 살짝 지나갑니다. 회심이란 말이. 예. 어쨌든 세상의 일부로서 자기가 있음을 겪어내야 리스판스 어빌리티가 생긴다. 그때 비로소. 만약 지나가다가 노인이 쓰러졌어. 그때 만약에 아까 말한 거 X로 보인다면 나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근데 저 노인을 살리는 것이 나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믿으면 리스판스 어빌리티는 자동으로 발생을 하죠. 내가 남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분을 살리는 게 나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느껴지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연결됨에 대한 그 감각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대책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일찍이 측은지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우울에 빠진 자를 살려야 한다. 예. 근데 이제 이 금융자본은 개인들이 연결됨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고립을 시킴으로써 고립된 자로 소비시키는 게 금융자본의 궁극적인 힘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까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럴 때 이제 보통 그 유명한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 있잖아요. 그 형제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거기에 보면 이반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상주의자죠, 사실은.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분노의 이유는 이 어린 소녀를 세상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이런 세상의 신은 뭐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걔들은. 신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강상준 교수의 말은 로맨티스트의 생각이다. 그게. 로맨티스트는 이렇게 궁극의 이상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 분노가 되면서 지위의 살인이나 자기의 테러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원래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내재돼 있고 그게 어떤 환경이 되면 이게 표출되는 거에 경향이니까 그걸 있는 대로 둬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이반과 알로샤는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로샤가 이제 선의 상징인 신부고 형인 이반이 나쁜 놈인데
이유 있는 나쁜 놈이거든 얘가. 근데 보통 우리가 볼 땐 이반을 죽여버리거나 배제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강성균 교수 논리로 말하자면 그 두 가지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스리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 배제로 갔다가 더 큰일 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직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역전이 목표. 반응하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반응하게 만들 그러게 말입니다. 수 있나? 그거가 뭐 그걸 알면 이분이 신이 됐을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그 공공의 감각이 살리는 것, 감각을 살려내는 것, 그리고 이제 일말에 기대는 이 악의 악순환인 연쇄를 인간적 연쇄로 반응할 수 없겠는가 이러면서 좀 약간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건 그거였어요. 그 아까 말한 그 나쁜 짓을 했던 범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갑작스러운 연대가 있거든요. 부정적 연대죠. 그렇죠. 얼마 전에 한강에서 왜 시신 네. 그 화가 나가지고 일부 그룹이 되게 똘똘 뭉쳐가지고 경찰에 뭐 무능을 질타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 연대가 없는 사회지만 악행이 발생을 하면 기묘하게 연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연대의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이렇게 연대하면 뭐 어떤 일은 있으니까 저 연대를 살려야 될 텐데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연대가 있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충분하지만 애증이 섞여 있지만 이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뭐 소세키 표현으로 하면 세간 우리로 말하면 뭐 오디너리 라이프 일상의 영역에서 불충분하지만 타인들과 그저 애증 관계에 있지만 저버리지 말고 견디며 살아갈 때 뭐 그나마 악의 연쇄가 인간적 연쇄로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떠세요? 뭐 읽어볼 만할까요? 6가지 방법이 딱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쉬운 방법. 근데 아유, 정답은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 연대. 감각을 살리는 것. 인간이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타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또 타인의 존재, 이 고통이 나만의 고통도 아니고 다 같은 골 안에 다 같이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하게 만들고 먼저 골 안에 갇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나는 그럼 뭘 할 것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는 하여간 답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저 책에서 이제 소개한 앞선 사례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부를 수 있는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의 어떤 행위에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금융자본주의까지 연결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만약에 진단을 한다면 그거는 여러 가지 뭐 어릴 때의 트라우마나 학대나 이런 경험들로 촉발되기도 하지만 또 사람 입장이나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게 일종의 생물학적인 기원이 있다고 호르몬이나 뇌의 이상 여부로 그건 테스트나 MRI 같은 진단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 뭐 그런 것이 잘 드러나는 게 사실은 정유정 씨 소설의 종의 기원이라는 소설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소시오패스를.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뭐 범죄 심리학이랄지 혹은 정신의학이랄지 이런 걸로 좀 더 본격적으로 파고들 만한 주제이기도 한데 저분은 어쨌든 그것을 금융자본주의 시대 구조적인 문제로 엮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살짝 엮죠. 네, 그렇게 엮는 것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다른지. 약간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타고난 사이코패스의 살인을 이 세계의 편만한 악의 직접적 결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거야말로 일탈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거야말로. 그렇죠. 약간의 선천적인 요인들도 있다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또 하나 약간 이제 그 사이드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악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보통 우리가 왜 악인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뭐 악인 영화가 나올 때 악인에 대해서 젊은 애들이 너무 매력적이다. 윤리적인 슈퍼맨보다 이 악인이 너무 사연도 많고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 얘기는 악은 매력적이지 않다. 악인의 자기 확신이 매력적인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악인이 요즘에 어쨌든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거지 악 자체는 굉장히 진부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이분 얘기는 공허 그 자체다. 야, 그러니까 또 그것도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없음. 대표적인 그 빌런 중에 한 명의 조커인데 그 조커라는 그 캐릭터를 단독 주연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했죠. 아주 아카데미 주연상도 하고 그게 조커죠. 조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빌런이 왜 그런 빌런이 됐는지에 거기 대한 사연이 나오잖아. 사연이 너무 절절하게
나오기도 하고 꼭 저렇게까지 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온 사회와 주변이 밀어붙여야 됐을까라고 그 영화의 묘사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매력적인 빌런이라고 한다면 그 조커 같은 캐릭터가 거기서 아주 깊이 있게 좀 다뤄지기도 그러니까. 하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자꾸 그걸 악의 매혹이라고 그러지 마라. 악은 막상 아무것도 아니며 악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우와, 더 무서운 거야. 세상을 그냥 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악인 것 같더라고. 네, 그래요. 뭐 요즘에도 근데 그 기독교 신학에서도 그렇지만 일반에서도 이 악의 영적 실체로서 인식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 그냥 뭐 사회구조의 왜곡 이게 아니고 뭐 있다, 이거는 변수가 하나 더 있다. 곡성이 그렇잖아. 곡성 보면 우와, 나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영화 또 처음 봤네. 진짜. 제가 이때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무서운 무섭지, 영화였습니다. 그거. 무섭지 않아? 못 보고 있어. 무서워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무서운 거 더 이상 못 보고 이제 곡성 못 보고 있어. 볼날이 살아서 볼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장으로 사람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세상에 있구나. 지역영이 있나 보다. 막 이런 막 미쳐버려 진짜. 예. 그래요. 하여튼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은 무엇일까? 감각을 되살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강상준 교수의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올여름에 남양 특집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될 거예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번 이겨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복화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